아파트 가격 어디까지 떨어질까? 원래 주제는 그 작년에 했을 때는 다 함께 바닥 가격을 계산해 볼까요? 해가지고 상당히 자극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는 제가 왜 이렇게 안 따랐는지 정말 좀 후회스러운데 이걸로 했었으면 더 많은 분이 오셨을 것 같아요. 예. 자, 아파트 가격이 지난 2007년, 2008년 이후로 좀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뭐 그 들락날락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추세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럼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대략적인 걸 보면은 이제 수입은 줄어드는데 빚이 좀 많아진다. 예, 각 가게에서 나라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습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빚은 좀 많아진다. 이게 문제고요. 여기 밑에 그림 보면은 뭐 어떤 그림이 보입니까? 지하철에 경로석이 가운데 이렇게 엄청 크게 있고 이 한쪽에 조그만 자리에 애들 2명 앉아 있어요. 인구 구성이 지금 그 고령화 사회로 가잖아요. 아주 빠른 속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가지고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가지고 가격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한계가족은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작년에 이제 나온 책인데요. 여기에 이제 출판사 서평이 있습니다. 거기 서평을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에 얼마나 그 가게들이 지금 상황이 안 좋은가, 경제적 상황이 안 좋은가 하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월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가구가 310만 가구나 됩니다. 전체의 23.5%에 달하고요. 그리고 이 적자 가구에 속하는 가구 원수는 906만 명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적자 가구는 햇살론 등에 의존하여 생계를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직 적자 상태는 아니지만 언제라도 뒤로 한 걸음 밀리면 벼랑 끝으로 서게 될 가구 수도 480만 가구나 됩니다. 즉 결국 한국 경제 전체로 한계 가족은 전체 가구의 60%에 달하는 790만 가구에 달합니다. 상당히 좀 경제적으로 가게들이 좀 많이 좀 내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부동산 오르는 것도 좀 한계가 보일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제 그 가계부채 가처분 소득 일본, 미국, 한국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가처분 소득이 아래쪽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위쪽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이거 아래 것 우리나라 것이거든요. 가처분 소득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가계부채가 훨씬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0년 그쯤, 2011년 그쯤까지 딱 나온 그래프인데 거의 1000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더 많이 벌어지겠죠. 가계부채 비율도 이제 그때 마지막 조사했을 때 여기 이 그래프 마지막이 155%, 이제 155%인데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언제 갑자기 무너져도 이상할 거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그렇게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지 않았을 때 그 부동산 버블이 붕괴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저축률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저축률이 이제 75년부터 해가지고 쭉 나온 그래프인데 지금 한 5%도 안 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렇게 저축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 그런데 좀 대조적으로 기업들은 2000년 이후에 이렇게 저축률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뭔가 반대죠. 예,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가계 순이자 수입,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자를 더 받느냐 아니면은 이자를 더 주느냐, 그걸 한 건데 이게 0입니다. 0. 0에서 플러스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가계가 은행에서 받는 이자가 더 많은 것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면 우리가 은행에 내는 이자가 많은 것입니다. 지금 2011년 보면은 약 1년에 30조 원 정도를 가계들이 은행에 내고 있는 이자가 많습니다. 오히려 은행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가계들이. 은행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경제적으로 많이 내몰리고 있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인구가 고령화 사회로 간다 했잖아요.
이제 이것을 이제 인구 추계 전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15에서 64세 경제 활동 인구라 하죠. 이 연령층이 주택 수요의 이제 주된 수요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최근 지금 2015년 이쯤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감소할 추세로 이제 그게 정해졌습니다. 이미 태어난 애들이잖아요. 15세, 64세는. 그런데 어느 정도 속도로 떨어질 것이냐. 그래서 고위는 좀 앞으로 출산율이 좀 높게 유지될 경우, 중위는 중간 정도, 저위는 이제 출산율이 좀 낮게 유지될 경우를 전망을 한 것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 아침에도 뉴스 나왔더라고요. 미국 CIA에서 각국의 출산율을 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거의 세계에서 끝에서 세 번째인가? 이제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예, 합계 출산율이 1.25명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저위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상당히 지금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로 가고, 반대로 65세 이상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쪽으로 가죠. 이런 그 인구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지금 이렇게 좀 하락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동산은 이제 소득, 이제 나라 경제 성장 그것과 같이 많이 가지요. 예, 돈을 많이 벌어야 이제 부동산이 확 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뉴스를 보면은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괜찮다. 예, 막 3%, 4% 막 그렇게 된다고 하면서 상당히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성장률이 많이 오르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괜찮은 거 아닙니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괜찮습니까? 체감상 괜찮으세요? 살기 괜찮아졌나요? 이 장관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형편 괜찮습니까? 형편이 왜 안 괜찮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올해 초쯤에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이제 대한민국 경제에서 삼성하고 삼성전자죠. 주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얼마나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고 조사한 시평을 가지고 제가 발제를 한 자료의 극히 일부입니다. 예, 보시면은 이게 앞쪽에 이게 전체 성장률이고요. 이것이 전체 성장률에서 삼성하고 현대차 그룹을 뺐을 때 나오는 성장률입니다. 2011년도에는 전체 성장률이 3.7%였는데 이 두 기업을 빼면은 두 그룹을 빼면은 3.1%였어요. 근데 2013년 3분기에는 전체는 2.4%였는데 이 두 그룹을 빼면은 마이너스 0.2%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금 삼성도 보면은 삼성전자로 너무 그 편중이 너무 심해요. 영업이익의 92%인가 작년에 그렇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그룹을 빼면은 거의 뭐 장사되는 기업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회사채 발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 산업은행에서 막 신속 인수도 해주고 그러고 있죠. 예. 자, 그러니까 성장률이 높다고 해가지고 그거 보고 이제 경제 괜찮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또 계속 지금 빚을 막 폭증시키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료에 안 넣었는데 그건 이제 시평 자료나 그런 거 나중에 보시면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렇게 부동산이 하락이 되면은 그 언젠간 반등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좀 이제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은 좀 그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은 90년도에 버블이 꺼졌죠. 예, 이제 시가총액이 딱 꺼졌어요. 그 이후로 계속 꺼졌고 미국은 2008년도에 꺼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버블이 꺼지고 그 부동산 시황이 안 좋으면은 주택 공급이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본은 주택 공실률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미국도 약간 감소하게 했는데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부동산은 구조조정이 거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어진 건물, 아파트 부술 수 있습니까? 넘친다고 부술 수 있습니까? 단번에 그게 안 되거든요.
일반 그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들은 넘치면은 좀 생산 좀 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는 이미 지어진 거 부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버블이 꺼져도 계속 공실률이 증가하고 공급 초과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등이 많이 힘들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이 막 지금 분양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금 조달이 많이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밀어내기로 계속 분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제 감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국토부 집 100만 호 과다 공급, 이부장 자초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과다 공급이라는 걸 좀 인정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아니라고 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또 집값이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 또 들자면은 이런 걸 좀 지적하는 그런 언론 매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재건축. 재건축은 보통 어떤 방식으로 하죠? 용적률을 높여서. 그렇죠. 용적률을 높이죠. 더 짓죠. 예, 용적률 높여서 일반 분양한 돈으로 이제 아주 그냥 공짜로. 예, 공짜로 아니면 적은 값에 이제 얻는 그런 게 이제 공식화가 돼 있죠. 그걸 꿈꾸고 있죠.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신 분들은. 자, 그런데 용적률을 높여서 그렇게 아파트를 지으면은 그 안에서만도 공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재건축하는 아파트,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지금 대체적으로 90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 여기 뭐 89만 호, 9만 호, 한 90만 호 되겠, 90만, 100만 호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곧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용적률을 만약에 1.3배, 1.5배, 2.0배 각각 해가지고 그때 몇만 호가 증가를 하는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3배로 용적률 1.3배로 높였을 때 30만 호가 더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1.5배로 높였을 때 50만 호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2배로 높였을 때는 101만 호가 증가를 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2배로 높여가지고 이제 101만 호가 증가한다고 하면은 101만 호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요? 한 가구에 가구 원수가 보통 몇 명이죠? 4인, 3인. 만약에 편하게 3명이라 생각을 한다면은 101만 호면은 300만 명 이상이 들어가는 집들이 생기는 겁니다. 300만 명이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 크기의 도시입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도시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공급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건 그만큼 재건축 용적률을 높여서 재건축을 하는 것은 이렇게 공급 폭탄이 될 만한 그런 위험성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사업성이 안 되거든요. 사업성이 안 좋거든요. 당연히 추진이 잘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못하던가 아니면은 자기 돈 들여서 재건축하든가 그렇게 가겠죠. 예. 그렇지만 재건축 아파트도 보면은 저기 뭐 서울 반포나 그런 데 보면은 거긴 또 일반 분양 잘 돼요. 이제 거기는 좀 그냥 특이한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좀 특별한 동네. 그렇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사실 가락 시형이나 그런 데 잘 안 되잖아요. 개푸주공 잘 안 되고. 예.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작년도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향후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해가지고 이제 연구소에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 투기 거품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재건축 이야기 방금 전에 했죠. 예. 그리고 경기 침체, 아까 GDP 얘기했죠. 예. 민간 부분 마이너스 성장 상태, 인구 감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아주 중요한 얘기가 전세의 월세 전환. 이것마저도 향후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는 계속 이제 뜰 거라고 하죠. 옛날부터 계속 연이어 나와요. 이제 뜬다 곧 뜬다.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뭔가 그냥 이권이 좀 있나 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보고서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보고서는 이렇게 각 지역별로 이제 나오거든요. 한 편에 5,000원씩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지역권만 사서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동산 보고서를 보는 데 있어가지고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이것은 이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 이제 지수하고 그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면은 이 그 부동산 보고서 자체에도 약간 문제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전체 신고된 실거래 가격의 30%가량을 제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경매나 다운 계약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이제 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고된 그 가격 중에 하위 30%는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가장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가공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부동산 보고서를 보실 때 이 그래프도 실제보다 약간 더 위로도 올라간 모양으로 그려졌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강남구부터 해가지고 경부축을 따라가지고 처인구까지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강남구 보시면은 자, 가격 지수 모양은 이렇습니다. 2006년 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지금 거의 2006년 가격까지 떨어졌다가 약간 반등했죠. 소형도 그렇고 중형도 그렇습니다. 가격 반등했습니다. 예, 저희는 계속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반등했습니다, 분명히. 예. 그리고 이건 거래 지수입니다. 이 거래량인데 여기에 보면은 약간 위쪽에 좀 진한 선 보이시죠? 이 진한 선만큼이 2006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고, 이 아래쪽은 그 이전에 지은 아파트들의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13년 이후에 약간씩 이제 반등을 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그때 나타난 거래량을 보시면은 과거에 이때 또 반짝했었죠. 반짝했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했는데, 이때보다 지금 거래량이 월등히 많습니까? 그러지 않죠. 거래가 이렇게 2009년에 이렇게 올랐다 한계를 보였을 때 이때만큼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정도도 이쪽에는 이제 막 그 그래프가 상승률입니다. 그 기간 동안 상승률인데, 상승하는 정도가 그렇게 가파르지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또 좀 올라가다가 좀 꼬꾸라질 가능성도 많다.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보고서에는 각 단지별 거래량 각 단지별 이제 가격 정보가 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직접 이제 구매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분당입니다. 분당은 강남구랑 비슷해요. 생긴 게 비슷하죠. 예, 약간 반등하는데 역시 힘이 없고, 거래량도 과거에 확 오를 때보다는 덜하고, 예. 그런데 중형 보면은 2006년 그때 가격만도 못한 그런 상황까지 떨어졌습니다. 분당은. 자, 용인 수지 보시면 대략적인 모양은 다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소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과거에 비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예. 그렇지만 중형 같은 경우는 역시나 2006년 가격 수준 그 정도까지 떨어졌고 지금 천천히 오르고 있고, 그렇지만 거래량은 예전에 확 많이 오를 때보다는 못하고. 기흥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죠. 중형이 소형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확실히. 예. 자, 처인구는 이제 반등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서울하고 거리가 좀 멀어서 그런가 반등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거래도 갑자기 확 뛰는 것이 보이는데 이것은 뭐 미분양 처리로 뭐 추측된다고 합니다. 예. 그 영통도 봤는데 수원 영통 비슷하죠. 약간 반등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거래량은 과거에 확 오를 때에 비해선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보셨다시피 최근에 한 1년 정도
그 하락세가 주춤하고 반등하는 것 같은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왜 그럴까요? 자, 여기 나왔죠. 고강도 부동산 대책 마련. 정부에서 이제 계속 부양책을 쓰는 것도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기대하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전세가 오르잖아요. 전세가가 계속 오르죠. 매매는 떨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교차할까요? 부딪히거든요. 부딪히니까 이제 전세가 이쯤 오르다 보면은 사실 이제 전세 사느니 차 집을 그냥 좀 보태서 사? 하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매매가 전세가하고 이제 거의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예. 그렇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인구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그냥 전세나 매매나 좀 같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고 연구소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전세가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돌아섰다고 하는 뉴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쯤 됐으면 이제 계산해야죠. 도대체 바닥이 어디야? 사실 이쯤 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바닥이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최근에 하락세가 주춤하고 약간 반등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니까 이제 바닥이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또 떨어진다고 하면 도대체 바닥이 어딜까 궁금하잖아요. 그 바닥이 알아야 지금 집을 샀을 때 얼마나 손해볼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대략 3가지 됩니다. 3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바닥 시세 계산의 방법은 첫 번째, 거품의 속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거품은 올라갔을 때하고 내려올 때 결국에는 처음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지난 여러 수백 년 동안의 세계적인 경제적 버블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런 시나리오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소득 대비 집값, 이걸로 한번 또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것인지 한번 대략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을 통한 수익 창출의 방법이 변하고 있다. 특히 요새 월세 전환이 많아지는 것에 주목을 해가지고 이걸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씩이나 있는데 이것은 그냥 그런갑다 하고 들으시면 되고, 이건 아주 가볍게 들으시고, 이건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 종 모양으로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부동산 투기 거품의 발생과 붕괴는 시간과 등락면에서 좌우 대칭을 이루는 종 모양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일본 토지 가격,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 그 그래프고요. 이건 미국의 주택 가격 그 그래프입니다. 다 이것도 종 모양으로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거든요. 떨어지면 원래대로 왔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근데 한국은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습니다. 고점에서 약간 떨어진 정도. 그리고 이건 작년 10월에 이제 제가 이 발제를 작년 10월에 처음 했는데, 작년 10월에 이제 그 가격 지수를 이제 여기 통계 사이트 가가지고 찾았는데, 2000년 후반부터 해가지고 쭉 오르다가 작년 10월에 이 정도까지 고점에서 이 정도 떨어졌는데, 아직 그냥 보면은 더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종 모양으로 떨어진다면. 그런데 과거에 오를 때 보면은 2000년 초반부터 해가지고 쭉 가파르게 오르다가 이때 한번 2003년, 2004년 이때 약간 숨고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확 올랐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떨어지면 이걸 바닥으로 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어쩌면 이걸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구소에서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고점 대비 30% 하락했을 때하고 50% 하락했을 때 그 시나리오로 한번 제시한 적이 있고요. 자, 선대인 전에 선대인 소장님이 전에 김광수 경제연구소 부소장님이었죠. 그 연구소를 독립해서 나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이와 관련된 의미 있는 자료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말한 그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가 바닥인지 추산했는데 일단 가정을 좀 했습니다. 현재의 집값 거품 붕괴의 과정이 소비자 물가 수준의 균형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이다. 예. 그리고 서울과 전국 아파트 가격은 지금과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 하고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는 앞으로도 1986년 이후의 추세선과 같은 기울기로 상승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얼마까지 떨어질 것인지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서울 물가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 전망을 보니까 이제 선대인 연구소에서는 2016년 2월에 고점 대비 34% 하락할 것이다. 2003년 5월 가격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국 아파트는 2018년 6월에 고점 대비 21.9% 하락, 2005년 8월 가격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다 하고 그렇게 전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이든 전국이든 2012년 9월 기준으로 약 5억 원 하는 아파트 가격이 대략 3억 5천만 원 전후까지 떨어져야 거품이 해소될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2000년 후반기부터 그래프 모양을 보면 그때부터 확 가파르게 오르거든요. 그래서 2000년 후반기, 저는 10월을 정했는데 그때를 바닥 가격으로 설정을 하고 이 가격의 물가 상승률을 보정을 해가지고 2000년 후반보다 지금이 물가가 어느 정도 올랐는가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통계를 보면 그걸로 해가지고 그 거품이 없었다면 지금이 한 이 정도 가격이겠구나 하고 추산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가격과 비교를 해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물가 변동을 일단 보니까 작년 10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0년 후반기 대비 약 45%의 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45%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없다면은 2000년 가격에다가 곱하기 1.45로 하면은 거품이 없는 가격이 나오겠죠. 그래서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니까 자, 지금의 그 작년 10월에 아파트 가격 지수를 100이라 했을 때 2000년 10월에는 43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품이 없었다면은 62.35 정도 되는 것이 정상 가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이니까 이만큼 100에서 62.35를 뺀 것이 거품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화폐 가치로 평균적으로 10억 아파트가 6억 2,350만 원이 되어야 거품이 해소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상당히 재밌는 표인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 대치동, 개포동, 논현동, 도곡동 해가지고 각 동네마다 아파트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대표적인 아파트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대입해서 계산 한번 해봤어요. 자, 대치동에는 음마아파트, 개포동에 개포주공 1단지, 논현동에 논현동 신동아. 평수는 대략 한 102제곱미터, 112제곱미터 이 정도로 맞췄고요. 이 수서동의 까치진흥 같은 경우는 수서동에 이렇게 큰 아파트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69로 했고요. 자, 여기는 현재 시세입니다. 비싸죠. 음마아파트 7억 6,800, 개포주공 1단지 10억 정도 하고, 논현 신동아 6억 5천 이렇게 쭉 가격이 되고, 이제 압구정 신현대는 11억 합니다. 근데 2000년 10월에 가격이 얼마였냐, 이 아파트들이. 음마는 2억 1,500 정도, 개포주공 1단지는 3억 2천.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쵸? 논현동 신동아는 2억 3천 정도였습니다. 다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이 가격에다가 그 45% 정도 물가가 오른 것만큼 곱해가지고 현재 만약 거품이 없을 때 가격을 한번 추산을 해봤습니다. 그게 이 가격이고요. 음마 아파트는 3억 1천 정도 돼야 맞고, 개포 주공 1단지는 4억 6천 정도 돼야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가격하고 상당히 괴리가 크지요. 그만큼이 지금 거품이라고 지금 계산한 것입니다. 비율로 보면은 59%, 55%, 49%. 상당히 많죠. 상당히 큰 금액이죠. 게다가 특히 빨간색으로 표시된 아파트들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록 그 낡고 살기 힘든 집이라도 미래의 수익을 내다보고 지금 상당히 좀 그 매매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그 방배동, 서초동, 양재동, 잠원동, 잠실동, 신천동 해가지고 그쪽 아파트들도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대략 계산해보면 다 38%, 54%, 45%이 정도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용인 왔으니까, 게다가 처인구 왔으니까 처인구 쪽 아파트 계산 안 해볼 수 없죠. 하나 샘플로 뽑아봤거든요. 김양장동에는 현대아파트, 김양장동에서 가장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같더라고요. 여기가 거기 109제곱미터짜리 했는데 현재 매매가가 2억 1천만 원 정도 합니다. 인터넷 그 포털 보고 이제 제가 찾은 것입니다. 그냥 가격 자체는 이 강남 아파트보다 훨씬 싸죠. 예. 그리고 그런데 2000년 10월 매매가가 1억 500 정도 됐습니다. 그때 이게 95년도에 지은 아파트인데 그때 1억 500 정도였고, 그래서 만약에 거품이 없었다면 지금 가격이 1억 5천 정도 돼야 맞는 가격이고, 그래서 이 아파트는 한 5,800만 원 정도의 거품이 지금 형성돼 있다.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5,800만 원 정도라.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 정도는 그냥 손해보고 살아도 내가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 마련 위해서는 투자할 수 있겠다 하고 그 정도의 가격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강남 아파트처럼 4억, 3억 이러면은 좀 사실 힘들죠. 예, 이거 손해보고 어떻게 삽니까? 그냥 피눈물 나지. 자, 그렇지만 이렇게 가정된 그 계산 결과도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아파트의 감가상각이 반영이 되어 있나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아파트 분명히 그 사이에 더 낡았는데. 예,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 수익률, 그거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재건축하면 분명히 더 비싼 값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뒤에 보면 그거 나중에 뒤에 보시면은 그것도 얼마나 황당한가 좀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아무튼 이걸 지금 반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한 10년 넘은 사이에 인기 지역이 변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변화도 지금 반영이 안 된 그런 자료입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해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이건 좀 아주 가볍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막 이렇게 계산한 건 아니니까요. 예, 한국, 미국, 일본은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교를 통해서 대략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야 되는지 추산을 한 것입니다. 자, 표 보시면 일본, 미국, 한국 있습니다. 그 1인당 GDP 나왔는데, 일본은 4억이 아니라 4만 6천 달러로 우리나라 2배 이상 되고요. 미국은 4만 9천, 우리나라 2.5배, 우리나라는 2만 2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택 가격을 보시면은 일본에서는 국토교통성이 발표한 2013년 자료에 하면 단독주택은 신규 분양주택이 4억 3천 정도 되고, 중고 분양주택은 2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신축 맨션은 수도권이 5억 8천만 원 정도 되고, 긴기권이 4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긴기권이면 저 부산, 경남 그 정도 되나요? 위상이? 예. 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2배 이상 되는데 이 정도 가격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전미부동산협회가 발표한 1가구 단독주택 가격 보시면 신규주택이 중앙값이 2억 8천만 원, 중고주택이 중앙값이 2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민은행에서 9월에 발표한 주택가격 동향에 의하면 작년 9월입니다. 전국 평균 매매 가격이 약 2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서울 평균 매매 가격이 약 4억 4천만 원 정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약 4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자, 딱 느낌이 어떻습니까? 일본하고 만약에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소득이 2배 이상인데 주택 가격은 큰 차이가 없어요. 아주 큰 차이가 아니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소득 수준에 맞춰서 가격이 조정된다고 보면 한 반절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대략적인 예상이죠. 자, 그래서 선대인 연구소에서도 이 그 소득을 가지고 한번 추산을 해봤는데, 이제 2016년 3분기에 서울 아파트가 고점 대비 47.4% 정도 하락할 것이다. 2002년 2분기 가격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전국 아파트는 2017년 1분기에 고점 대비 37.6%가 하락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선대인 연구소가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득에 대해서, 소득과 집값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꼭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집값 폭락 근거 미약, 하우스 푸어 우려 가도.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 하는 주장이 나오거든요. 오늘 카페에서도 그런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IMF에서 뭐 그렇게 했는데 뭐 그렇다 해가지고 했는데, 특히 그 PIR이라는 그런 지수가 나오죠.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비싸지 않다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 이제 버블이 붕괴된 영미권 국가들과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을 비교한 결과 2010년 기준 우리나라는 4.4, 미국 3.5, 호주 6.1, 캐나다 3.4, 영국 5.2, 홍콩 11.4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참 생각하고 다르죠. 그런데 이 PIR이라는 그 자료를 볼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믿을 수 있는 자료인가? 소득과 주택 가격을 비교할 때 항상 이거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PIR을 조사할 때 조사 방법이 통일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양대 이창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주택 거래 가격 가운데 중간 수준의 가격과 가구 소득의 중간인 3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평균 주택 가격과 평균 소득의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각 나라마다 기준이 달라 정확한 비교가 어려워 의미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사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계층별로 자산과 소득 수준의 편차가 큰 양극화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중위 계층을 기준으로 삼거나 동일한 주택 가격이라도 나라별로 주거 환경의 질이 다르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서 이 PIR이라는 수치가 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지역별 편차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도 문제고, 그리고 주택 형태에 따른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주택의 PIR 계산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비교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형태의 주택이라도 품질과 조건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PIR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이제 가격이 비싸네 싸네 하고 논하면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PIR의 대안으로 무엇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자, 소득이 비슷한 다른 사람들과의 상대적인 비교가 국가 간 PIR보다 나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아삼님하고 저하고 소득이 비슷하다 했을 때 아삼님이 저보다 훨씬 더 비싼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삼님은 집에 상당히 무리를 하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렇게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소득 구간과 주택 가격 구간이 일치할 때는 PIR이 비슷하게 나오는 그 특징이 있고요. 즉 누가 억지로 유도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평균적일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자연스럽게 주택 가격 수준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리해서 선택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 이러한 평균적인 행동 양식에서 크게 벗어나 소득 구간에 비해 높은 구간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 하우스 푸어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소득 분위기의 PIR을 한번 봤습니다. 이거 2012년 2분기에 우리나라 가계 소득 및 지출을 5개 분위로 나눴습니다. 자, 1분위가 이제 못 사는 쪽이고요. 5분위로 가면 갈수록 잘 사는 쪽입니다. 1분위 같은 경우는 소득이 월 128만 원에 지출이 148만 원. 2분위는 263만 원 수입에 지출이 235만 원. 5분위 같은 경우에는 749만 원 소득에 514만 원 지출입니다. 그런데 이제 각 소득 분위별로 PIR이 이렇습니다. 1분위는 14.6, 2분위 7.0, 3분위 5.1, 4분위 3.9, 5분위 2.4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평균 수입에다가 한번 이 PIR 수치를 곱해봐서 가격 이제 적정 주택 가격 한번 추산을 해봤거든요. 제가 해봤는데 참 신기해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1분위든 5분위든 참 비슷한 가격의 주택에 평균적으로는 비슷한 가격의 주택에 산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냥 그 평균적인 모습은 한 아파트 단지에 부자도 살고 가난한 사람도 살고 그게 좀 평균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료들보다 월급도 비슷한데 더 비싼 동네가 살면은 더 부담스럽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귀를 쫑긋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좀 졸리신 분들은 좀 잠 깨시고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집을 통한 수익 창출의 방법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때문에 월세 전환이 많아질수록 집값이 하락합니다. 이해가 빨리 안 되시죠? 예. 이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최경환, 이번에 장관 됐죠? 예. 이분이 월세 전환 흐름 거역 못해 연착륙 방안 마련할 것. 이제 정치권에서도 월세 흐름을 거역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나오자마자 LTV, DTI 뭐 그 얘기하면서 좀 이상하게 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월세 전환 흐름은 지금 거역할 수 없는 건 상황이고요. 자, 왜 월세 전환이 일어나느냐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는 집값이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면 전세를 주고 그 돈을 이용해서 또 집을 사면은 그게 수익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죠. 어라, 집값 왜 이래? 그러면은 집값 상승을 장담할 수도 없고, 이제 전세에 보증금 예금에서 이자 받아봐야 수익률이 엄청 낮잖아요. 예금이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하는 것이 보증금 올려야죠. 수익률을 좋게 하려면. 그래서 전세 보증금이 그렇게 오르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래도 수익률이 워낙 금리가 낮잖아요. 수익률이 영 안 좋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수익률 더 좋게 하려면 월세로 돌려야죠. 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 자, 전세와 월세 수익률 비교해 보면은 당연히 월세가 더 좋죠. 이제 월백 월세 이율은 0.9.8%, 2013년 9월 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세 보증금에서 월세 보증금 그 차액만큼을 이제 월세로 돌렸을 때 수익률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예금이자보다는 확실히 높아요. 그쵸? 서울 지역 아파트는 좀 낮아가 6.95% 수준인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올리는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은 더 죽을 맛인데, 자, 이제 세입자들도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세 보증금 계속 높아집니다. 집값에 가까워지면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전세 보증이 이렇게 높아도 안전할까? 지금 전세를 하시는 분들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불안하죠? 예. 자, KB은행의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은 전세 가격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3%가량이나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급격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전세가와 매매가가 이제 서로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고요. 사실 언론 보도는 그런데 2012년 이후에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전세 속성상 전세가가 아무리 높다 해도 매매가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전세 메커니즘이 깨지는 거예요. 그건. 예. 자, 전세 가격이 매매가 70에서 80% 선을 넘으면 전세제도의 가장 큰 장점인 원금 보장 기능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상당히.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전세 수요자도 반전세, 즉 보증부 월세를 선호하게 되는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 최대 한도를 보증금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월세로 돌리게 됩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세입자들이 많아집니다. 월세 좀 내더라도 안전하게. 그래서 앞으로 전세 제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이는 이건 이제 다음 아고라 세일러님께서 예측을 한 것인데, 어느 순간에 전세가 매매가를 추월했다가 전세 제도가 종말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전세 제도 자체 존립 근거가 없어지니까. 그렇지만 연구소에서는 매매가 전세가가 앞으로 좀 하락세로 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쪽을 더 지지를 했는데, 지금 이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 전세 보증금은 집주인이 이제 세입자한테 빚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빚을 한 번에 싹 청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집주인이 월세를 주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제 집주인의 속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집을 사서 월세를 받으면 적어도 어느 수준 이상은 수익을 거둬야 되지 않을까? 수익률 중요하죠.
다달이 이제 얼마 들어오느냐, 그 수익률이 중요해집니다. 전에는 집 샀다가 나중에 올랐을 때 팔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다달이 들어오는 수익률이 중요해지는 그런 순간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집을 월세로 줄 때 문제는 원금 보장이 100% 안 되죠. 그러니까 위험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건물은 계속 낡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금 보장이 확실히 되는 은행 이자보다는 수익률이 높아야겠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다른 부동산이나 금융상품과 비교해서 수익률을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수익률이 안 좋다 하면은 아파트에 투자할까요? 아파트 사서 월세 줄까요? 그런 판단하는 그 집주인이라면은 계산기조차도 두드리지 못한 집주인이라 할 수 있죠. 예. 자, 한마디로 부동산을 통한, 집을 통한 수익 창출 방법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과거에는 싼 값에 집을 사가지고 높은 값에 되팔면은 그게 돈 버는 수익 모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달이 나오는 월세로 이제 그 수익률 창출하는 방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즉 전문 용어로는 스톡에서 플로우로 수익 창출 모델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임대사업자라면 어느 정도 연수익률을 기대하시나요? 자, 한번 골라보세요. 5번. 최소 4번. 1번 바라시는 분. 없죠? 당연히 최소 4번, 5번.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언젠가 이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일본에서 나온 책, 번역해서 나왔는데 만화책입니다. 만화책인데 여기에 이제 절대 손해보지 않는 내 집 마련 공식 해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임대 수익률이 6%가 넘는 집을 사라.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을 딱 제시를 했습니다. 6%가 안 되는 집에 임대로 사는 것이 낫고 6%가 넘으면 매입이 낫다. 이런 기준을 딱 제시했는데 저 이걸로 그때 그 당시 살고 있는 아파트 계산해 봤거든요. 그런데 참 너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가지고 진짜 믿을 수가 없었는데 그 왜 충격적인지 뒤에서 좀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아주 쉬운 공식인데요. 이게 6%가 되는 수익률 6%가 되는 집값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 월세 있죠? 월세에다가 곱하기 200을 하면은 수익률 6%가 나오는 그 집 가격이 나옵니다. 예, 아주 쉬운 공식입니다. 만약 5%라고 생각한다면 좀 곱하는 숫자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 임대 수익률을 보면은 미국은 5% 정도 나오고 일본은 4%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이 과거에 매매가가 엄청 비쌌을 때 그때는 3%도 안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블이 꺼지고 매매가가 좀 떨어지니까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미국과 일본의 차이점을 보면은 미국과 일본이 이제 기준금리가 되게 낮잖아요. 이제 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한데 금리가 0에서 0%에 가깝거든요. 우리나라 2.5%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좀 높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 6%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이제 강남에 있는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들이 지금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지금 계산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강남에 있는 뉴스텔 역삼동에 있고 여기 서희 스타일스, 이제 SK 허브 블루 했는데 연수익률이 6에서 7%, 5%.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지금 이 정도 나올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계산했던 아파트들이고요. 지금 수익률 계산해봤습니다. 매매가 있고 보증금 있고 월세, 보증금 플러스 월세, 보증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또 월세로 또 환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3%로 계산했을 때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3%로 계산했을 때 이제 1억이면 25만 원입니다. 예. 그러면은 5천만 원이면은 12만 5천 원이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수익률을 한번 구해봤어요. 매매가 대비 수익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매가에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돌리면은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느냐.
보니까 음마 아파트 2.3% 나오고요. 개포 주공 1단지 0.89% 나옵니다. 이건 진짜 이제 재건축만 바라보고 이제 산 거예요. 이건 진짜 그 플로우 수입 같은 건 아예 안중에도 없고, 이제 노년 신동아 같은 경우 꽤 높아요. 3.92%, 역삼 럭키 3.7%, 그 압구정 신현대 같은 경우 2.1%.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재건축하는 단지들이, 재건축 예정인 단지들이 좀 낮아요. 아무래도 좀 아파트가 낡고 오래됐고 그런 게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청담동 삼성공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네요. 4.3%. 이것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자, 반포 미도 1차 2.91%, 다 3%대, 2% 정도 되는 것도 있고 2.89%. 여기 신천동의 파크리오, 예전에 제가 근무했던 병원 앞에 있는 병원인데, 그 아파트인데 이게 2.89%밖에 안 나옵니다. 리센츠는 잠실 리센츠 5,000세대 넘는 아주 큰 대단지죠. 거기 3% 약간 넘습니다. 다 이 정도 수준인데요. 자,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이제 계산 시간 왔습니다. 여러분 아까 찾은 자료 있죠? 그 매매가하고 월세 구했죠? 그걸로 수익률 한번 내보세요. 관심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수익률이 나오는가. 잠깐 계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분 정도. 자, 한번 계산하면서 들어보세요. 제가 동백동 호수마을 서해 그랑브리나 아파트 110제곱미터짜리로 한번 해봤는데, 여기가 매매가가 현재가 3.2억이고요. 월세가 보증금 1억에 이제 월세는 6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억에 대한 이자가 월 이자가 25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3%, 이자 3% 봤을 때 25만 원이면 월세가 한 달에 이제 90만 원짜리 아파트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파트는 수익률이, 매매가 대비 수익률이 3.4%가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용인 수지에 상록 7단지 사는데 거기는 2.8% 나옵니다. 예. 한번 계산해 보세요. 혹시 해본 결과 5% 넘는 아파트 살고 계신 분, 아니면 다 비슷하지 않아요? 다 3% 정도 되죠. 예. 자, 그렇게 해도 집주인이 월세만 내놓는 이유는 당연히 전세보다 수익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런데 이제 이쯤 되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도 월세 막 올리고 싶죠? 올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자, 현재 매매가를 고정하고 임대 수익률 6%에 맞춰가지고 월세를 받았을 때 월세를 얼마나 받아야 되느냐 하고 계산해 봤어요. 근데 음마 아파트는 현재 보증금 5천에 135만 원 내고 산 아파트를 보증금 1억으로 했을 때 358만 원 정도를 내고 살아야 돼요. 다 보증금 1억으로 했을 때 개포주공 1단지는 그 아주 낡은 아파트를 495만 원 주고 살아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압구정 신현대 같은 경우 525만 원 주고 살아야 됩니다. 자, 300만 원 이하가 별로 없네요. 수서동 같은 경우는 까치시는 경우 작은 아파트니까 180만 원, 역삼 럭키 291만 원. 다 300만 원, 350만 원, 250만 원 다 이렇습니다. 자, 이 월세 현실적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강남이라지만 이거 비현실적입니다. 예. 사실 강남에 이제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전 의사니까 이제 거기서 성형외과 페이닥터 하거나 하는 친구들이 거기서 월세 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월세 비싸 죽겠다고 합니다. 지금 그 월세에도. 그런데 이 월세 감당하라고 하면 아마 이사 올 겁니다. 그 친구들 우리 동네에 살 겁니다, 아마. 자, 현대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는 저번 헬기 부딪힌 그 아파트 있죠. 거긴데 지금 현재 보증금 1억에 700만 원, 월세 700이에요. 면적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여기도 만약에 그 수익률 맞추면 1,075만 원 내야 되고요. 예. 개나리 푸르지오 여기는 1억에 260짜리인데 지금 475만 원 내야 됩니다. 반포자이 상당히 노른자이 아파트죠. 1억에 지금 350만 원이 시세인데 거기는 550만 원이 내야 550만 원을 내야 6% 수익률이 나옵니다. 상당히 비현실적인 월세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인용한 동백동 호수마을 서해 그랑블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매가 3.2억이에요. 6% 수익률이 나온 월세는 월 1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1억에 이제 135만 원 월세인데, 동백동에 이런 정도 월세 괜찮은가요? 너무 과하지 않나요? 예, 과하죠? 예. 사실 이렇게 월세 올리기도 힘들어요. 올릴 수 있었으면 집주인들이 수익 찾는 사람인데 진즉에 올렸겠죠. 못 올릴 이유가 없거든요. 렌트푸어가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수익률을 맞추겠다고 집값을 올리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월세 가격 지수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예. 최근에 나온 뉴스에서는 전국 주택 월세 가격이 1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맞추겠다고 월세를 올리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임대료 수준에서 6% 수익률이 나오는 매매가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음마 같은 경우는 현재 7억 6천짜리가 4억 7천 정도 돼야 되고요. 압구정 신현대는 11억짜리가 7억 1천 정도 돼야 되고, 자, 잠실 파크리오 같은 경우가 8억 5천짜리가 4억 4천 정도 돼야 됩니다. 그 4억 1천 정도 돼야 됩니다. 4억 1천. 예. 리센츠도 이제 4억 1천 정도 돼야 되고, 그러면 하락률을 보면은 대부분 억대로 떨어지죠. 예. 비싸니까, 원래 비싸니까. 41%, 49%, 44% 이렇게 하락률이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현대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7억 5천 정도가 떨어질 걸로 생각이 그렇게 예상이 됐고요. 그런데 워낙 월세가 비싸다 보니까 떨어져도 14억이에요. 비싸죠. 예. 그런데 지금 워낙 비싼 가격이니까, 예.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걸로 계산이 됐고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월세가 더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 그랬죠. 그러면 예상 조정폭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백동 호수마을 서해 그량불로 계산해 보면은 현재 매매가는 3억 2천이고 연 6% 수익률이 나오는 매매가는 월세가 90만 원이니까 거기가 곱하기 200을 하면은 1억 8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억 4천만 원 정도 떨어질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매매가하고 월세 알면은 이거 계산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면은 이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특히 집주인들이 월세로 많이 돌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데요. 월세 수입을 아파트 가격과 비교해봤더니만 투자 매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도곡동에 위치한 최고가 아파트의 대명사 타워 팰리스. 공급 면적 333제곱미터의 매매 가격은 무려 42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한 달 임대료는 보증금 1억 원에 1,250만 원. 서민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런 월세를 집값과 비교했더니 연간 임대 수익률은 3.5%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국가 신용도와 같은 10년 만기 국고채의 금리 3.3%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대출을 받으면 임대 수익률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아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 외 반포자유와 같은 강남 랜드마크 아파트도 임대 수익률이 낮았습니다. 특히 개포주공 등 재건축 추진단지는 낡고 노후화된 데다 미래 가치만 높게 반영된 탓에 임대 수익률이 1%대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적정 수익률을 맞추려면 임대료가 지금보다 올라가거나 아파트 매매 가격이 더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정립된 이론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아파트 투자 가치는 아파트를 단기적 투자 상품이나 수익형 부동산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임대 수익률을 통해 매매 가격을 산출하여 살펴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매매 가격의 변동폭, 즉 아파트의 보유 가치 평가, 거주 만족도 등을 포함한 사용 가치 평가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국내 가계자산의 70%를 차지하는 부동산.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데에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임대 수익률로만 따져본다면 일부 아파트의 가격엔 분명히 거품이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연합인포맥스 김대도입니다. 이 뉴스 부터 마지막에 이제 다른 이렇게만 생각해 볼 거 아니다 하고 나오고 사용 가치 평가도 중요하고 뭐 이런저런 걸 많이 딴지를 걸었는데 사실 사용 가치는 저는 월세에 다 반영되어 있다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용 가치가 좋은 아파트는 비싸거든요, 월세가. 확실히. 예. 그런데 이 뉴스가 언제 나왔냐면은 작년 11월 초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 발제를 처음 한 게 10월 초 중순 분당과 강남에서 발제를 했고요. 그부터 20일 정도 후에 이게 나왔습니다. 참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이 뉴스를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보고 뉴스를 만들었길래. 자, 그래서 예상 하락폭 이제 앞에 한 것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음마 같은 경우는 종 모양 하락 시 이제 4억 5천 정도 떨어져야 된다. 임대 수익률로는 4억 7천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고, 예, 다른 것도 다 이제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차이가 약간씩은 있는데 두 방법 간의 차이가 아주 막 그냥 크게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 여기 우선 같은 경우는 양재동 우선 같은 경우는 종 모양 하락 시 45% 하락한다 했는데 임대 수익률로 계산한 건 44% 하락. 예, 이건 약간 좀 벌어지지만, 예, 그러니까 아주 막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파트는 종 모양 하락 시 이제 거품 크기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이후에 지어졌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임대 수익률로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자, 당부의 말씀 드리자면, 예, 반드시 이 가격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적 예상을 보여줄 뿐입니다. 하지만 많이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근거 없는 기대, 막연한 생각을 버리고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소개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아파트는 뭐가 뭐 달라서 아닌데요 하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각각의 아파트 개별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여기서 살펴본 방법들 이런 것까지 반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집은 가격으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금전적으로 손해볼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내 가족이 편히 살 수 있는 집에 더 큰 가치를 둔다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사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기대는 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원 정도는 좀 눈 감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이상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 투자할 때 신중하셔야 합니다. 자, 재건축 아파트 아까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플로우 수익률은 되게 낮아요. 자, 앞으로 미래 가치를 상당히 높게 보고 그렇게 가격이 비싸거든요. 자, 그런데 재건축 아파트도 앞으로 그게 돈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거 월세 이용해 가지고 미래 예상가를 추정해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아까 개포주공인가요? 어디 압구정 신현대 같은 경우만 10억 넘었죠. 그거 나중에 얼마짜리 아파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격에 거래를 할까요? 앞으로 만약에 10억짜리가 20억 된다 생각하면, 자, 그 20억짜리 아파트는 6% 수익률 나오려면 월세 1000만 원 받아야 되거든요. 과연 거기에 지어지는 재건축에서 지어진 아파트가 그 월세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재건축이 다 됐을 때 돈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렇게 계산된 적정 매매가는 현재의 전세 보증금보다 낮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집 사야 돼요? 전세 가야 됩니까? 월세 살아야 돼요? 고민 많거든요. 집은 당연히 지금 사면은 지금 손해 볼 거라는 걸 다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전세는 보증금 날릴 것 같고, 월세는 사실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저는 정부 당국자들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좀 신경 좀 더 썼으면 좋겠어요. 가격 부양할 생각 말고 국민들이 싼 값에 좋은 집에 살 수 있게 정책을 좀 펴란 말입니다. 왜 그런 걸 게을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제 예를 들자면은 저는 작년 12월까지 용인 수지에 2억 5천짜리 전세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이사하면서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 50만 원짜리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예. 딱 계산해보면 그 아파트 계산해보면 대략 바닥이 한 1억 6천에서 2억 한 그 정도 되겠다 하는 계산이 딱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보증금 1억 5천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선택을 했고요. 꼭 월세 사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개인 형편에 맞게 그렇게 선택하시란 겁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 하고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모르죠. 그건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모니터링 할 것이지 지금 그 시기를 예측한다는 건 거의 사기나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급격하게 그렇게 갈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 그 경제 좀 공부하신다면은 그런 감도 좀 오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 이렇게 꺼지면은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렇게 막 부동산 부양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우리나라가 진짜 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은행들이 아파트에 많이 물려 있잖아요. 담보대출을 많이 해줬으니까.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하면은 은행들이 손해를 볼 것은 자명하거든요. 실제로 부동산 버블이 꺼진 나라들에서 은행들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뱅크런 발생하고 막 그랬는데 진짜 은행권 대손상각 추이를 보시면은 증가하고 있어요. 손실 처리하고 있는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은행별로 이렇게 분석을 다 해놨습니다. 국민은행 특히 많죠. 우리은행 많고, 자, 농협 많고요. 예, 이렇게 많고. 그런데 은행권 자기 자본을 보면 161조거든요. 161조인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버블이 붕괴되고 은행이 잘못되면은 이 자기 자본이랑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추산해 보니까 자, 그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은 부동산 투기 거품 붕괴 후에 예금은행의 누적 손실액이 총 대출 14% 정도 달했답니다. 자, 미국도 대손율 누계치가 14% 정도. 그게 됐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한 이 정도 되면은 그렇게 난리가 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추산을 해보니까 지금 총 자본이 1157조인데, 예, 1157조인데 여기서 14% 날라가면은 161조. 거의 자기 자본이 다 날라간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권에 이렇게 부실이 표면화돼가지고 위기가 올 수 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버블이 붕괴가 되면은 은행이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은행에 5천만 원 이상 저축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5천만 원 넣으면은 딴 데다가 분산해서 넣어 놓으시고,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이제 부동산 말고 부동산에다가 좀 더 넓게 시야를 좀 넓혀서 좀 봅시다. 부동산이 과연 계속 높아지는 것이 옳은 것인지 높은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왜 우리가 똑똑한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취업이 잘 안 되고 3포 세대로 불릴까요? 전 부동산 때문에 그런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포 세대,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오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CIA에서 발표한 출산율 세계 거의 최저 수준, 취업도 잘 안 되고. 근데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새 젊은 새끼들은 말이야 고생하긴 죽어라 싫어하고 눈만 높으니 말이야 취업을 못하지 말세야 말세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더 많다고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도 이래요. 제가 어저께 제 남동생이 중고차 딜러라거든요. 저 영통에서. 그런데 남동생 공부 되게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냥 수능이 전국 상위 한 1% 됐죠. 그리고 저기 서울 안암동에 있는 대학교 다니고, 그리고 토익도 900점 이상. 그 외국계사 취직했었어요. 그 2년 근무하다가 때려치고 나와서 지금 중고차 딜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보고 우리 어머니께서 어제 하신 말씀이, 제가 어제 동생한테 갔다 왔다고 하니까 그놈 자식은 공부도 그렇게 잘해놓고 왜 그런 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걔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회사에서 월급 받는 것보다 중고차 딜러가 훨씬 낫거든요. 돈벌이가.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될 게 아니라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은
그 개인적인 능력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시스템 문제지. 그 시스템이 문제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죠. 왜 그 죄 없는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막 뭐라 합니까? 자, 그리고 어르신분들 정년퇴직하고 일 그만두고 자영업 많이 하시죠? 자영업 많이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 임대료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좀 이론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자, 시장 경제는 이제 생산 경제하고 자산 경제로 나눌 수 있고, 자본, 노동, 부동산으로 나눠 가지고 각 이제 가격 집합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본, 노동, 부동산이 모여 있는 시장 경제. 그러니까 상대적 가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M 시장 경제는 부동산은 상대 가격이 250이고 노동의 상대 가격이 50, 자본은 상대 가격이 100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그 400만 원을 버는 그런 가게가 있다. 그러면은 임대료가 250 정도 나가고, 이제 그 자기 주인이 가져가는 게 노동에서 가져가는 게 50 정도 가져가고, 자본 투입한 사람 100 정도 가져가는 그런 구조고요. 자, 반대로 N 시장 경제 같은 경우는 이게 노동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거기서 일한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고 임대료는 좀 적게 내고 그렇게 되겠죠. 자, 대한민국 이 중에 어느 쪽일까요? M이요. M이죠. 예. 매매가가 높다 보니까 임대료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수익률 찾아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부동산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그런 그 시장 경제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급속하게 자산 경제화가 됐고 생산 경제가 위축이 됐고, 이 때문에 무차별 비정규직 양산이 됐고 최저 생계비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됐고, 그래 노동의 질이 하락되고 가계 부분의 임소득이 하락하고 내수침체 장기화가 됐습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동산을 부양을 해야 되겠다?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중장기적으로 노동에 대한 상대 가격 자체를 끌어올려야 되고, 그런데 이제 다른 거 다 가만히 놔두고 그 임금만 올리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지금 그 기업들한테 월급 2배로 다 올리라고 해보세요.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방법은 자산의 상대 가격을 낮춘다. 즉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게 정책적인 방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제 한마디 이제 클로징 멘트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부동산 거품 붕괴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알고 대비하면 개인과 가족 차원에서는 별 어려움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 당장의 나라 경제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희망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당장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뛰기를 시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절망 속에서 살아갈 가능성만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과 정치권, 관료들에게 경고합니다. 끝없는 탐욕으로 대한민국을 절망 속에 빠뜨릴 겁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부디 우리 자녀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에 부질없는 부동산 부양책을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부동산 시장의 실상을 솔직히 밝히길 바랍니다. 계속 거짓으로 회피한다면 당신들은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와 관련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잠깐 아직 뒤가 좀 있는데요. 잠깐만요. 이렇게 들으셨으면 저한테 보답 하나 해주셔야죠, 여러분들께서.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와가지고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사실 만든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여기 이제 운영하실 분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자발적으로 좀 나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설했으니까요. 이제 봉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공부방이 자발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발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항상 이제 저나 아니면 연구소나 아니면 다른 발제 요원들이 와가지고 발제를 해줄 수만 없어요. 언젠가는 적어도 빠른 한 2-3개월 내에 그렇게 이제 여기 이 안에서 발제하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능동적으로 꾸려가면 좋겠고요. 아무리 그래도 저도
계속 오지요. 항상 발제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그 발제하는 분들은 보통 이제 저희가 교재로 쓰는 게 경제시평, 이제 경제시평 그 기본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보통 이 자료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시평을 좀 반드시 보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봉사하신 분들이 그 분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이제 모임도 갖고 이제 그 연구소에서 앞으로 이 수가 좀 많아지면은 아카데미를 좀 운영할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일정표 보시면은 지금 여기 용인은 여기 있는데 한 달 일정표 보시면은 비어 있는 곳이 좀 있거든요. 이런 비어 있는 곳에 공부방이 좀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어떤 곳에 하루에 2군데서 해도 괜찮고요. 예. 그래서 저는 조만간에 용인 공부방이 이제 안정화되고 이제 그리고 수원에도 좀 공부방을 좀 개설하면 좋겠습니다. 수원에 있었는데? 예? 수원에 지금 없어요. 예, 예, 새로 만들고 싶어요. 예, 방학이 되게 예, 예. 그리고 잘된 공부방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분방을 좀 할 생각입니다. 예, 제가 지금 여기 수원, 용인 수지에도 하나 만들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경기도 광주, 예,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